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JB프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미국, 영국에 빼앗긴 일본 주도 쿼드의 비애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분석하여 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쿼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피력하는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군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3월 26일 델라웨어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국의 존슨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광역 경제권 이니셔티브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영국 존슨 행정부는 이를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대항책을 논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아무래도 영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전략 구상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보도에 혹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대응으로서 일본의 재창으로 시작된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 전략 대화인 쿼드. 이것에 영국도 참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본에도 이 얘기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연락이 왔겠지만 이 구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이 된다면 일본은 주도적 역할에서 단순한 회원 중 하나가 돼버린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이 피하고 싶은 중국과의 군사충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우선의 외교에서 가치관 외교로 전환한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빚어지는 사태는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유엔 안보리의 긴급 소집을 미루는 등 중국에 대한 배려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현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투 행위를 따지기 위한 대의 명분도 경제 합리성 또는 군사 합리성도 없기 때문이다.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위그르 문제를 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글로벌 전략의 패권 다툼을 위한 전투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지금의 미중 관계를 신냉전이라는 말로 정리한다면 구냉전 때처럼 마지막 핵단추는 누가 누를 것이며 핵전쟁 후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국지전으로 진을 치고 싸우던 시대와는 달리 사이버나 우주 공간을 활용해 종전과는 다른 곳을 지배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때 미국 및 동맹국이 받게 될 피해는 핵전쟁 이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사이버전이나 우주전은 아직 검토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대의 명분이나 장점을 따지기 전에는 위험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다. 한편 일본에서 호전적, 우파적 또는 반중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대만 흡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어 내년의 북경 동계올림픽 후에는 군사적 점령을 개시할 것이라는 소리가 있다. 미국이 피하고 싶어도 중국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도 이길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것도 아닌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중국의 전쟁 회피 행동을 지켜보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행동을 앞두고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생각하게 된다. 국제 공조 노선이란 그런 것이다.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 종식되나? 일본이 주목해온 3월 15일부터 17일의 미일 2+2 회의는 동아시아 국지전의 논의였다. 군사든 경제든 어디까지나 서쪽 태평양의 대만보다는 북한 쪽 얘기다. 한편 3월 18, 19일 미중 알래스카 대화는 미중이 패권을 다투기 위한 글로벌 전략 이야기로 간단히 말해 여기에는 일본이 관계없다.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또 오랜 세월 워싱턴에서 한중일을 연구해온 전통적인 지역의 전문가라도 신냉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일본을 주된 멤버로 추가한다고 하는 발상은 간단하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라이고 헌법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2006년 아베 총리가 제창한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7년 필리핀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2019년에는 첫 장관회의를 뉴욕에서 실시했으며 2020년 10월 도쿄 회의에서 향후 정기회의를 약속했지만 그 후가 명확하지 않다. 동 11월에는 자위대가 미국 인도의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의 반중 자세가 선명해졌지만 쿼드는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다. 만일 이것이 군사동맹이 된다면 헌법 구조를 가진 일본의 참여는 쉽지 않다. 또 2020년 후반부터 EU 이탈을 의식한 영국은 일본과의 FTA 협상을 개시해 TPP와 쿼드의 참가를 표명했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중심으로 하는 타격군을 태평양에 본격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쿼드는 4개국 체제에서 5개국 체제로 갈 기미는 있다. 하지만 경제면의 두 가지, 즉 1형의 FTA와 TPP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외교를 표방한 아베 총리와 그 시작을 뒷받침한 기시다 외상은 활발한 지역 간 협력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멈춰 있다. 오히려 이들 나라로부터 누출되어 들려오는 것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방치하고 미국, 호주, 인도에 그리고 영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양자 협의를 전제로 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하에 미일, 미호, 미인을 기축으로 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공조 노선과는 취지가 다르다. 애당초 선거의 호적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오셀로 게임처럼 뒤집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계속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베 총리가 발안한 것으로 역사에 남겠지만 앞으로의 주역은 미국, 영국이다. 4월 방미에서의 선물이 무엇보다 중요. 스가 정권 탄생 후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육상 이지스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획득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보면 대중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태평양 서해안은 미국의 고민을 높이고 있다. 대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대만도 대국을 보고 움직일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일본을 계속 후원할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일본은 사이버전도 우주전도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지 않았고 자위대는 세계에서 제5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단순하게는 센카쿠에서 유사시에도 미군의 도움 없이 재력 방위는 불가능하다. 군사력이 5위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 맞설 군사력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무기의 구입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해 미국을 기쁘게 해온 일본이지만 미국을 국제공조 노선으로 되돌린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너무 과격한 것이나 미일에만 초점을 맞춘 흥정은 곤란하다. 적어도 미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서 중일 간의 전투 행위가 일어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는 않다는 속내가 있다. 우선은 4월 방미하는 스가 총리가 첫 번째 협상 상대자로서 기여를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일본으로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가세할지 어떨지보다 먼저 인도태평양 구상의 중심에서 제외되어버릴 리스크를 생각하고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